자, 이제 형법 총론, 형법 총론을 좀 볼게요. 형법 강론 보고 총론 보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자, 우리 앞에 뭐 판례 표시 읽는 법부터 해서 잡다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저기 공부 방법론 뜯기고 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0페이지? 30페이지 하셨죠? 자, 형법에 의의, 형법 총론도 35%에서 14문제가 나와서요. 형법 총론이 어려워요. 형법 총론이 뭐랄까, 형법 강론은 딱딱 떨어진 맛이 있어요.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뭐 재밌는 판례들 보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형법 총론이 학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 짜증이 좀 나요. 개 짜증이 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게 이제 학생들 보시면 강론 들을 때는 수업 좋아하는데 총론 들을 때는 좀 어려워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쟁점이 있습니다. 뭐 형법에 의의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사 제재, 형벌, 보안 처분 이런 거 있어요. 가볍게 보세요. 법규범의 총체이다. 형법의 구성 보시면 총론, 기초, 범죄론, 형벌론이 있고 형법 강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31쪽에 재형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가볍게만 보세요. 재형법정주의는 가장 어렵고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재형법정주의, 재와 살인죄, 형벌은 법에 정해 두십시오라는 거예요. 재와 형은 법에 정해 두십시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애가 동성연애를 겁나 많이 해요. 동성연애를 겁나 많이 했어요. 동성연애 한다고 지금 처벌하는 규정이 없죠.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물론 군대에서 동성연애를 하면 처벌하는 군용법 위반은 있는데 그거 빼고 동성연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동성연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면 하세요. 뻘쭘한 데 그죠? 동성연애 하시면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 동성연애가 많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행위 당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행위 당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법을 새로 만들어서 동성연애 하는 놈은 징역 뭐 5년 이하의 징역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행위 당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도 동성연애 많아지니까 옛날에 동성연애 했던 애들 다 잡아들이면서 야 니네 지금 법을 새로 만들었어. 5년 이하의 징역을 만들었으니까 니네 처벌할게.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지 않냐? 행위 당시에 죄와 형벌을 법에 미리 정해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지 정해두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성연애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동성연애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말같이 자, 알아서 하시고 자, 그게 이제 재형 법정주의고요. 저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옛날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을 법을 새로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것을 소급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같은 것은 같지만 다른 것을 같이 처벌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양, 염소 다르잖아요. 양과 염소는 다른데 이걸 같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보시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있어요. 원본은 그냥 여러분 알고 원본이에요. 정본은요 원본하고 똑같은 요력 주기 위해서 복사해서 도장을 꽉 찍어요. 원본과 동일한 요력이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동일한 요력이 있으니까 원본하고 정본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원본하고 정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공정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처벌하는데 정본을 갖다 붙인 것까지 처벌할 수 있겠느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똑같은 것을 봐야지 원본하고 정본은 다르고 양하고 염소는 다른데 끄집어 가지고 와서 같이 처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배우시면 지금은 몇 개 안 했으니까 그러는데 실제 배우면 정말 유추해서 금지 깜짝 말도 못하게 개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이제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요것도 한번 형법보다는 형수법에서 2020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적정성의 원칙.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했던 건데, 법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잘 지키라는 건데, 적법 절차 원칙에 또 뭐가 하나가 이제 더 추가되냐면, 그리고 옛날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있잖아요. 그럼 법을 만들면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법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다 지키란 얘기가 아니고, 그 법 또한 내용이 적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절도한 놈 칼로 손목을 자른다, 강간한 놈 성기를 칼로 자른다,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법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심하죠. 내용 또한 뭐 해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 이게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가볍게 보시고, 뭐 거기 써놨어요. 예를 뭐 강의실에서 흡연한 자는 무기징역, 담배 한 번 피웠다고 무기징역, 너무 세죠, 그죠? 이런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용 또한 적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밑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라고 해서 뭐 이제 행위 당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A라는 법이 있어야 된다. 행위시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고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행위 당시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행위시. 자, 근데 재판하려고 했더니 이 A라는 법이 B라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재판시. 바뀌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더 세게 처벌해요. 그럼 세게 처벌하면 그냥 기존대로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돼요. 피고인에게 15년을 세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리해지니까. 근데 만약에 A라는 법이 B라는 법 바뀌었는데 15년 이하가 아니고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더 약하게 다운됐어요. 그럼 원래는 이걸로 처벌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하죠. 피고인에 유리한 때는 재판시법을 적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쪽에 보시면 인적 장소적 적용 범위라고 돼 있어서요. 인적 장소적 적용 범위는 제가 지도는 잘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겁나 못 그리죠. 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서 이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북한도 여기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외국인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한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든 외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냐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속지주의, 이 땅지자에 우리나라 땅에 속해 있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속지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범죄 저지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범죄 저지를 수도 있겠죠. 내국인, 외국인이. 그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게 좀 잘 나와요. 우리 가끔 연예인들 보면 필리핀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리핀 가서 뭐 연예인 뭐 신정환도 있고 뭐 계속 많아요. 연예인들 뭐 야구 선수도 있고 필리핀 가서 도박하는데 왜 필리핀 가서 도박하냐면 필리핀은 처벌하지 않거든, 도박을. 그러니까 도박을 처벌하지 않은 필리핀 가서 도박을 신나게 하는 거야. 과연 그 한국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속인주의라고 해서 한국 사람은 사람인자잖아요. 한국 사람은 어디서든지 범죄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처벌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도박하면 처벌하니까 너 외국에서 도박하면 뭐 하겠다? 그것도 처벌하겠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느냐?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죠. 외국에서 알아서 처벌하든지 말든가 하겠죠. 다만 외국인이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내외 기통찬 우유에 입문했다라는 특별한 범죄가 있고요. 뭐 이런 범죄가 있어요. 내외 기통찬 우유에 입문했다라는 범죄가 있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운 내란, 외환, 뭐 국기 통화, 우표, 유가증권, 공인장, 공무서에 해당하는 범죄 저지른 거, 뭐 이런 거 있고, 5조 이외의 범죄, 이 이외의 범죄를 한국 사람을 살해한 경우, 한국에 대한 범죄나 한국인에 대한 범죄,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미국 사람 죽인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한국인을 살해했어요. 한국인을 죽였어요. 그럼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겠죠. 한국인을 죽이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을 보호한다고 해서 이거는 보호주의라고 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 게 있죠. 거기 보시면 33쪽에 속지주의 있고요.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속인주의는 외국에 나가서 네가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주의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한국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겠다. 뭐 요거 외에 이제 뭐 대한민국 비행기를 탔을 때, 대한민국 선박을 탔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비행기나 대한민국 선박은 우리 땅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국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에서 저지른 범죄 우리 형법 적용하고요.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저지른 범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게 보호주의라는 것을 배웠고요. 자, 36쪽에 이제 범죄론, 범죄의 기본 개념부터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죄론에서 배워야 될 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들인데 우리 저번에 살인죄에서도 배웠고 형법 강론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뭐 강도도 배웠고 강간도 배웠고 절도도 배웠고 사기도 배웠고 횡령도 배웠고 정말 많은 범죄를 배웠는데 자, 이제 형법 총론은 이런 거예요. 형법 강론은 살인죄가 무엇입니까 싹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강도죄가 무엇입니까 싹 파악하는 건데 이 형법 총론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유죄냐 무죄냐를 나누는 거예요. 구성요건은 그 행위가 사람을 칼로 찌른 게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오케이.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예요. 여기까지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그러면 위법성은 뭐냐? 칼로 사람을 찌르면 나쁜 새끼죠. 기본적으로 나쁜 새끼예요. 사람을 칼로 찌르면 나쁜 새끼예요. 근데 왜 찔렀는가 봤더니 강도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강도 들어와서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강도로 찔렀어요. 강도를 찌른 거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위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집에 강도 들어왔으니까 마지못해서 찌른 건데 나중에 배우는데 정당방위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뭐가 조각되냐? 나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사람을 찔렀어요. 그러면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뭐 정당방위 같은 것도 아니에요. 찔렀어요. 근데 봤더니 나이가 너무 어려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1살이거나 12살, 13살이에요. 그럼 나는 과연 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자, 그러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은 요 세 가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것을 다 갖췄을 때만 유죄예요.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예요. 구성요건에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돼도 무죄예요. 정당방위면 무죄예요. 사람 찔렀지만. 자, 정신병자가 사람을 찌르거나 형사 미성년자가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있지만 뭐가 조각되냐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다시 말해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은 다 있어야지 유죄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조각이 되면은 그거는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 앞으로 구성요건이 무엇이고 위법성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범죄의 기본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6쪽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오른쪽에 책임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 37쪽에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이거 재미없어요. 자, 범죄의 성립요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아버지 물건을 훔쳤다. 아버지 물건을 훔치면요. 절도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 물건 훔친 새끼는요. 나쁜 새끼예요. 그죠? 나쁜 새끼 맞죠? 그리고요. 책임도 있어요. 뭐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면 모를까? 나이 먹고 아버지 물건 훔친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절도죄는 유죄예요. 다만 대한민국은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아버지 물건 훔친 거 우리 형법 강론에서 잠깐 배웠잖아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아버지 물건을 훔치면 그는
처벌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형을 뭐 하냐면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처벌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처벌 조건에서 그거 보시면 328조 있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자, 아버지는 직계혈족이에요. 동거가족, 배우자 간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죠. 형 면제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유죄, 교도소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죄란 얘기하고 달라요. 무죄는 도둑질 안 하면 무죄예요. 근데 도둑질 했으니까 넌 유죄인데 대신 너 특별하게 형을 면제할 거야. 다른 사람 꿈쳤으면 너 유죄인데 새끼야. 유죄로 교도소 가야 되는데 네 아버지 꿈쳤으니까 형을 면제하겠다. 유죄의 일종이지만 형을 뭐 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형 면제예요. 요거를 처벌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이제 소송 조건, 소추 조건인데 이거는 또 형수법에서 많이 배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소송 조건, 소추 조건은 뭐냐면요. 친고죄라고 있어요. 친고죄. 옛날에 특히 강간이라는 범죄가 친고죄였어요. 강간이 옛날에 친고죄였던 취지 중에 하나는 내가 강간의 피해자인데 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나는 처벌 같은 거 이런 거 원치도 않는데 괜히 경찰이 와서 불러서 너 강간 당했니? 너 그 사람 처벌할 생각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피해자 입장에서 굳이 그 새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한데 굳이 그 새끼를 처벌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나 하지 마. 내가 싫다는 거야. 내가 나는 손도 대지 마. 그냥 그 새끼 처벌하는 거 얼굴 다시 쳐다보기도 전에 냅둬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강간을 친고죄였을 때는 처벌하려면 첫 번째 피해자의 뭐가 선행을 해야 되냐면 고소라는 것이 선행을 해야 돼요. 고소. 경찰 가가지고 그 새끼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고소를 해야지만 검사가 그걸 바탕으로 공소 제기라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돼요. 이런 태클을 탔어야만 됐어요. 만약에 친고죄가 지금 뭐 모욕이나 뭐 사자명예훼손죄, 뭐 비밀침해죄 일부에 이제 친고죄가 있는데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검사가 일단 그 새끼 처벌하겠다고 공소 제기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고소를 받으면 과연 이것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쟁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형수법에서 제가 가르쳐 주는데 고소의 추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친고죄는 고소라는 것이 오고 공소 제기라는 것이 와야 돼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피해자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겠다라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검사가 지멋대로 공소 제기해서 일단 처벌해.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강간이 무슨 친고죄냐. 무조건 처벌하자. 라고 해서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비친고죄. 고소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고소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처벌하는 범죄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옛날에 강간 같은 것이 강간 강제추행이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친구들 싸웠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를 아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완전 초짜라고 생각하니까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못합니다.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내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마음대로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친구한테 주먹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내가 뭐 하냐면 나는 이제 포지션이 두 개 있어요. 그냥 그 새끼 처벌하라고 냅둘 수도 있어요. 그럼 검사가 알아서 처벌할 거예요. 그 새끼.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한 대 싸대기 맞았어요. 좀 고민돼요. 합의금 받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럼 친구가 그러겠죠. 야 미안해 좀 봐줘. 그럼 이제 세상에 새끼야 공짜가 어디냐 임마 돈 좀 갖고 와봐. 친구가 한 50만 원 줬어요.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이 되죠. 50만 원 준대요. 그럼 50만 원 받고 처벌을 하게 할까 말게 할까. 이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소 제기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1심 선고 전에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합의서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받았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재판을 못해요. 1심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전에 합의서가 딱 들어오죠. 재판 막 진행되고 있어요. 재판 막 진행되는데 나는 싸대기 한 대 맞는데 야 합의서 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재판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송 조건, 소송할 때 필요한 조건, 소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친고죄도 있고요. 반의사 불벌죄도 있고, 나중에 형사법에서 아까 나중에 형사법 시간 하겠지만 즉시 고발, 전속 고발이라고 해서 3개 굉장히 유명한 소송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범죄의 종류, 결과범, 거동범은 나중에 배우시고요. 침해범, 위헌범도 나중에 배우시고요. 즉시범, 계속범이 겁나 중요해요. 일단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지금 설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조금만 봐. 이거는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중요해요. 무지하게 많이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드리는데, 어려우시면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1년에 2번씩 나올 때도 많고요. 이번에 2021년도 승진 시험에도 나왔고요.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수라는 거하고 범죄의 종류라는 것은 대부분 같이 와요. 칼로 사람을 찌르죠? 그럼 언제가 기수냐면 죽으면 기수예요. 그럼 죽으면 살인 기수고요. 살인의 종류예요. 기수 이꼴 종류예요. 요거는 기수와 종류가 같이 오는 것을 즉시범이라고 불러요. 상태범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즉시범은 기수와 종류가 동시에 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즉시범이에요. 즉시범은 특징이 여기서부터 공소시효, 아직 공소시효 안 배웠습니다. 라는 것을 기산하고요. 요건 나중에 가르칠 거고요. 여기 이후에는요, 공범이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살인죄의 기수 이꼴 종료예요.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시체를 운반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럼 이거는 살인죄의 공범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인멸이 되거나 사체유기나 다른 범죄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살인죄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인죄의 공범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부분의 범죄가 기수와 종료 시기가 동시에 와요. 그래서 이걸 즉시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수하고 종료, 모르시면 몰라도 돼요. 어려운 쟁점이고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기수하고 종료 시기가 달라지는 범죄가 있어요. 무슨 범죄가 있냐면 계속범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체포 감금하는 범죄가 있어요. 체포나 감금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잡아서 우리 집에다 하루 가둬놨어요. 그것도 감금죄예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금은 기수가 돼요. 근데 내가 한 달 후에 풀어줬어요. 기수 시기는 예를 들어 4월 1일 날 기수가 되고요. 풀어준 날은 4월 30일이에요. 범죄에 위법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수하고 종료가 달라지는 것을 계속범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범의 특징은 뭐냐면 공소시효를 4월 1일 날 기수됐을 때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풀어줬을 때, 자, 범죄가 종료했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을 해요. 두 번째는요, 요 사이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4월 1일 날 내가 사람을 가두면 체포죄, 감금죄의 기수죠. 친구가 4월 3일 날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가두고 있네? 그래, 계속 가두자라고 해서 그 이후에 도와줬어요. 그 이후에 도와준 놈도 감금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계속범인지 즉시범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 강론에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만 봅시다. 더 많아요, 쟁점은. 도주죄라는 게 있어요. 도주죄. 교도소나 구치소, 정신병원 같은 것을 도주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도주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내가 용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을 내가 탈주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내 동생이 차를 태웠어요. 차를 세워서 내 차를 그 차를 태우고 나를 집으로 가게 해줬어요. 나는 용병원, 정신병을 탈주하고 그 이후에 밖에 차대서 차로 나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줬어요. 자, 어떤 포인트냐면 나를 도와준 형이 무슨 범죄가 성립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도주죄가 보세요. 즉시범이라고 본다면 이미 나는 끝났어요. 용병은 탈주한 순간 끝났어요. 형은 도와줬다 하더라도 형이 도와줘도 공범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은 즉시범으로 본다면 도주를 도와준 게 도주 원조죄예요. 이런 범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도주죄가 계속범으로 본다면 내가 도주한 이후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도와준 형은 계속범으로 본다면 도주 원조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교도소나 구치소나 정신병원을 탈주한 범죄의 도주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가 결정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겁나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도주죄는 뭐다? 즉시범이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러면 도주죄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도와준 형은 도주 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뭐는 될 여지가 있냐면 범인을 도망가게 하는 것은 범인 도피죄라고 해서 형은 범인 도피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도주 원조죄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숨기겠어요? 도와준 형은 도주 원조죄가 성립한다. OX,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39쪽에 보시면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인데 너무 어려운 거고요. 신분범은 우리 하나 했어요.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 위증죄는 증인이란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이런 것을 신분범 이렇게 부릅니다. 자수범은 너무 어렵고요.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 숫자가 손숫자인데 자기 손으로 저지를 쓴 범죄를 자수범이라 부릅니다. 넘기시고요. 자, 1번범 목적범도 넘기시고요. 오른쪽에 41쪽에 범죄의 주체와 객체인데요. 범죄의 주체 객체에서는 뭐 이런 쟁점이 하나 있어요. 뭐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사람이 누가 있냐? 사람은 뭐가 있냐? 사람은 자연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연인이라 부릅니다. 서영수술 많이도 자연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법이 인격을 부여한 것을 법인이라고 불러요.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누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범죄의 주체는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이고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 2의 개념이에요. 이 이론이에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 갑이 대표이사고요. 회사는 A 법인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A 법인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회사 앞으로 돼 있어요. A 회사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인에 있는 것을 이거를 을이라는 부동산을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고 을한테 넘겼다가 자, 다시 한번 이 부동산을 병이란 사람한테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등기를 넘겼어요. 자, 이거 부동산 이중매매 저번에 강론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배임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누가 배임죄냐는 거예요. 배임죄.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배임죄입니까? 아니면 회사 A라는 법인이 배임죄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누구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인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배임죄가 되는 것이지 A라는 회사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범죄의 주체고요. 자연인, 법인 등이 있다. 뭐 양벌 규정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고요. 범죄의 객체, 보유의 객체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요. 이제 또 잠깐 쉬고 나서 구성요건론부터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